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마감 전에 15분 전쯤에 나온 소식이 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폐지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따르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연준은 1월, 3월에 이어서 이달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와 실업률이 다 오를 위험이 확실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탓이 아니라 트럼프 탓이다, 이런 쪽인데요. 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매파적 동결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 때 나왔던 AI 칩 수출 규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규제를 또 폐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엔비디아 3%대 상승폭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장기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달러는 오히려 더 조금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혼조로 출발했는데요. 장 막판에 그래도 좀 힘을 내면서 코스피는 2,57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고 그리어 무역 대표부가 이제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 협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협상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간밤 연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비록 크게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5월 FOMC 결과와 또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었는지 또 이달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파월과 트럼프가 내린 시장, 반도체가 막판에 살렸습니다. FOMC 시작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145%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후 파월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다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려오면서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막판 트럼프 행정부가 AI 칩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매수세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등락을 반복하던 시장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오늘 0.7%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3%, 0.27%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하락세를 보이던 엔비디아가 오늘 3%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에 도입된 AI 칩 수출 제한 규제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힌 덕분인데요.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만큼 중동 순방을 앞두고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시적인 유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규제 방침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호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편 알파벳은 애플 부사장이 AI 검색 엔지니어링이 결국 구글 같은 표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알파벳은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시총 6위부터도 보면 AI 칩 수출 규제 완화 소식에 브로드컴은 오늘 2% 넘게 동반 상승했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소식에 하락하던 테슬라는 결국 오늘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FOMC 결과 종합해보면 연준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5%로 동결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와중에 나온 것인데요. 실제로 성명서에서도 연준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언급했고요. 또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높아졌다고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은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그는 wait and see, 상황을 지켜보자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섣불리 통화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정착될지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 실물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FOMC 결과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6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더 높아졌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어제 30%를 웃돌기도 했던 6월 인하 가능성은 오늘 20%대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또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줄어들었는데 어제 80%에 가까웠던 인하 베팅 확률은 72%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전문가들도 6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의 닐 두타는 파월 의장의 연준이 여전히 기다릴 만한 좋은 입장에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역시 연준이 6월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동시장이 충분히 약화되어야 연준이 완화 사이클을 재개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몇 달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FOMC 이후 장기물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성명서에서 연준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10년물 금리와 30년 금리는 모두 0.04%포인트 떨어졌고요. 2년물 금리는 연준이 6월 인하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도 주지 않으면서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는 상승했습니다. 어제부터 아시아 통화 강세가 진정되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파월 의장도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스탠스를 간밤 취하면서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0.71% 오르면서 100선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금은 다시 1%가량 빠졌습니다. 금리가 동결되면서 같은 안전자산인 달러가 오르고 또 이자 수익이 없는 금의 매력도가 떨어진 영향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유가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향후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부상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73%, 1.71% 빠지면서 배럴당 58달러, 또 6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입니다. 애플이 AI 검색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구글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에디 큐 애플 부사장에 의해 나왔는데요. 지난달 사파리 브라우저의 검색 트래픽이 줄었는데 그 원인으로 AI 사용이 늘어난 점을 지목하면서 현재 퍼플렉시티와 협의 중에 있고 구글 검색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로 고려 중이다 덧붙였습니다. 현재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돼 있고 이를 위해 연간 200억 달러의 뭉칫돈을 안겨줄 만큼의 큰손 고객으로 꼽히는데 이랬던 애플이 구글을 대신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알파벳의 주가는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디즈니 실적 눈여겨봤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렸는데요. 매출은 우리 돈 33조 원에 육박했고 주당 순이익도 1.45달러를 찍으면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7%, 20%씩 늘었고요. 특히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던 스트리밍 사업이 잘 달려준 점이 눈에 띕니다. 전 세계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는 직전 분기보다 140만 명 늘어 1억 2,600만 명을 달성했는데 이번 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고요. 종전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대한 올해 연간 조정 EPS도 16% 늘어난 5.7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디즈니는 이와 별도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중동 첫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도 밝혔는데요. 호실적과 장밋빛 전망 덕에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로이터는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산 판매량이 4월에도 크게 미끄러졌는데요. 전달보다 25% 넘게 줄어 7개월째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는 전날 발표된 유럽 판매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대 시장인 독일은 62%, 영국은 46% 줄었고요. 호주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된 탓에 76% 급감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여전한 반 머스크 분위기 때문에 1분기 판매량의 경우 나홀로 뒷걸음질 치면서 10% 넘게 줄었는데 일각에서 4월 판매량이 70% 넘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제조사로 익숙한 대만 폭스콘이 일본 미쓰비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다름 아닌 전기차 사업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폭스콘이 대만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내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자사 브랜드로 출시할 계획인데 폭스콘이 일본 기업에 전기차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년 전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에 3가지 모델을 내놓은 폭스콘은 몸풀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내후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0%의 점유율로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CNBC는 엔비디아의 수장 젠신 황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AI 칩수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전망하면서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규제로 가로막힌 사이 중국 시장은 몇 년 후면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규모까지 몸집을 벌릴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재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술 굴기의 중심에 있는 화웨이를 콕 짚어 엔비디아가 빠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기술 규제 무용론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NN입니다. 트럼프 관세로 중국산 상품을 실은 화물선의 미국 입항이 급감했다 전했는데요. 이번 주 145% 관세가 적용된 화물선이 로스앤젤레스항에 처음으로 입항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35% 줄었고 이달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 화물선 가운데 20%는 취소된 데다 다음 달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컨테이너 배송이 최대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롱비치항 역시도 한 달 새 물동량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관세 눈치 보기에 여념없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는데요.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일면서 이재명 후보 테마주가 날아올랐는데요. 그 가운데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특히 급등했습니다. 퓨리오사 AI주는 이재명 후보가 첫 공식 행보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서 관련주로 묶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특히 AI 산업을 강조하는 만큼 파기환송심이 연기되면서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4x4 상한가 기록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10.5%, LB 인베스트먼트 9.25%, 나우 아이비와 토마토 시스템 모두 7%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역 화폐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했던 소상공인 대출을 조정하고 탕감하는 대책으로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확대를 공약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방안을 밝힌 것에 더해 어제 전북과 충남을 찾아서 공약에 더욱 무게를 실었는데요. 지난해 방문한 이 후보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면 경제 성장이 멈춘다며 지자체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 화폐를 대량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 웹캐시와 코나아이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유라클 20.15%, 쿠콘 17.42%,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4%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이 하루 새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내려오자 항공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은 전장보다 25원 30전 내린 1,380원대로 개장해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개장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대만 달러 가치의 급등과 또 주말에 있을 미중 간 무역 협상 기대감에 아시아 통화가 동반 절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국제유가의 경우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41만 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WTI가 배럴당 57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에서 양국이 전투기와 수송기 등 군용 항공기 항공정비 협력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항공주 상승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대한항공 7.86%, 에어부산도 7% 넘게 올랐고 진에어 6.92%,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5%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경쟁자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엔 원팀으로 뭉쳤습니다. 최대 2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캐나다 최대 TV 방송인 CBC에 따르면 이들 기업을 포함한 한국 방위산업체 3곳이 지난달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 육군에 다연장 로켓 무기와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여러 호재의 방산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웨이비스 18.81% 올랐고 평화산업 17% 넘게 올랐고요. 사면 13.57%, 대성하이텍도 12% 가까이 올랐고 마지막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8.8% 급등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산주의 시장 상승 기여도가 컸는데요. 한국 대표 방산 기업이 대표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을 역전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관세 여파에서 벗어나 있는 방산주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산주의 상승세 계속될까요? 아니면 고점을 찍고 다른 업종으로 매수세가 넘어갈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0.6% 가까이 상승했고 코스닥 장중 내내 부진하다가 막판에 0.1%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미중 장관급 회담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란 소식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점도 긍정적이었는데 다만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단은 제한됐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컸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대만 달러가 급등하면서 우리 외환시장에서 환율 급락이 예상됐었는데요.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7원 30전 내린 1,49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20원 넘게 널뛰기를 했었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의 주요 교역국 대상 통화 절상 압박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역외 환율도 1,398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역외 환율 그래프 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연준이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혀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일단 환율 1,400원 아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율이 5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사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9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4,645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했습니다. 26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 기관이 32억 원 팔아냈고 개인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창의 종목은 순위 변동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조정을 받으며 다시 3, 4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 6위도 역전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처음으로 시총 5위에 올랐습니다. 관세 여파에서 벗어나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방산 쪽의 지수 기여도가 가장 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는 제약바이오 대표주와 2차전지 대표주가 나란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3%대 낙폭 나란히 기록했고요. HLB가 상승했지만 그밖에 파마리서치와 펩트론, 리가켄바이오는 2에서 3% 그리고 6% 넘게 내렸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조선, 방산의 날이었죠. 반면 원전과 제약 섹터는 맥을 못 쳤습니다. 원전은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26조 원 규모 체코 신주 원전 세종 계약을 체결을 앞두고 제동을 걸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제약 섹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발표 예고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 두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KB증권은 원전주의 경우 미국의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사업 지원에 따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완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제약업종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괜찮은 선택지가 있다며 새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휴재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의약품 관세 정책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외신 보도대로 아일랜드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한 세율이 더 높을 경우에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보톡스 대비해서 레티보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텍에서는 코오롱 티슈진과 ABL 바이오에 대해서 관절염과 알츠하이머에 대한 핵심 신약 및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또 신약 승인과 기술 수출 가시성이 높다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 보시죠. 오늘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인 변동성 면도해 주시고요. 로보틱스 전문 제조기업인 나우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앞서 일반 청약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한 만큼 오늘 주가 흐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대거 이뤄집니다. 오늘 카카오가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LIG넥스원, LG유플러스, CJENM, CJCGV,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사업 성장 가능성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정책과 정치 테마주들이 강했습니다. 정책 테마주 중에서는 대호특수강이 기후에너지 공약 관련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의 상한가였고요. 정치 테마주 내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여전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보시죠. 간밤 금리 동결에도 미중 회담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73% 오름세로 거래가 5만 5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68%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19만 4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0.16% 오름세로 32만 3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등합니다. 0.7%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시총 5위에 자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56%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89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내에서는 지금 1위인 알테오젠만 조정을 받고 있고 2위에서 5위까지 모두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0.14% 약세로 거래가 35만 6천 원이고요. 밖에 에코프로비엠이 0.3% 강세로 10만 1천 원. HLB가 1.19% 강세로 거래가는 5만 9,500원입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0.52%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4만 8,65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1%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8만 4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어제는 방산과 조선 쪽이 좋았는데요. 증권가 리포트처럼 원전과 제약도 또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지까지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간밤 FOMC 결과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직까지는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볼 여유가 있다. 예,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거 기자들 질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지만 그런 게 우리 직무 수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했고. 아니, 트럼프는 그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루저라고 그러고 미스터 투 레이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네. 만만찮아요. 네. 예, 그래 대통령하고 만날 계획이 있느냐 했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하고도 먼저 만나려고 연락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 이러면서 당신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세긴 세네요 양쪽 다. 그렇죠. 이 가운데 이제 주말, 그러니까 10일이죠. 10일 스위스에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중국 측과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145% 관세 선제적으로 철폐할 계획이 없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굿모닝 마켓에서 어떻게 키워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파월도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시장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만한데 막판에 그야말로 AI 칩 수출 네. 규제 그거 이제 푼다 하는 그 소식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장중에 한 0.98이니까 한 1% 가까이 밀렸던 게 네. 그냥 훅 그냥 뛰어 오르면서 진짜 종가 관리했나 싶을 생각이 드네요. 이게 장 마감 한 15분 전에 나온 맞아요. 소식이니까. 예, 그런 소식이 예. 돼가지고 어쨌거나 그럭저럭 FOMC 이벤트는 잘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관세 정책 이슈라든지 경기 상황, 또 네. 기업별 또 개별적인 모멘텀 골고루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수. 우리 또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한 수석은 또 오늘 같은 날 이제 좀 이따 시작하겠네. 8시 반부터 SBS 비즈 포럼이 있는데 거기도 못 가고 방송 때문에 여기 오셨네. 마치고 가시려고? 이따 끝나고 한번 가보시게. 네. 딱히 뭐가 듣고 싶으신데? 네? 뭐가? 아니 그러니까 강제로 지금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강제로 보내버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지금 약간 강제로 지금 보내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가서 더 브로스 리서치 수석 연구원 더 공부하셨어요. 소장님도 가세요? 저는 이따가 어떻게 할까 싶네요. 가셔야죠. 아니 왜 그럴까? 저는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셔야죠. 손 붙잡고 가세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젯밤 장은? 별거 없었다? 별거 없었죠? 네, 별거 없었다라는 그러게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크게 볼 게 없었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딱히 이게 코멘트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사실 이제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죽는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까보니까 멀쩡하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로 지금 관세 예. 철회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시장은 그냥 쭉 지켜보는 좀 냉소한 태도를 좀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FOMC는 당연히 동결하는 위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데이터 계속 까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확한 코멘트라기보다는 아까 그 정치적인 압력에 대한 주장을 좀 말씀하셨는데 네. 정책의 결정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좀 대답을 했잖아요. 이거는 일관된 태도였죠. 예전부터. 트럼프랑 계속 강대강을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트루스 소셜에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그러고 있고 근데 제롬 파월은 데이터 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프트 데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심리 지수나 이게 계량화되지 않는 거고 이제 하드 데이터는 이제 계량화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GDP라든지 이런 네. 내용들인데 이게 시차가 좀 발생하는데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진짜 시차가 발생해서 소프트 데이터처럼 똑같이 따라가서 죽느냐
그거는 네.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위치가 지수가 위치가 참 애매한데요. 그동안 이렇게 뭐 최근 고점이 역사적 고점이기도 한데 거기서부터 4월 달에 그 난리치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거에 어떤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는 맥시로 왔거든요. 네. 그 왔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돌파 여부를 두고 또 그 살짝 위에는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200일선에 또 대기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장이 이렇게 숨고르기 하다가 계속해서 전고점 내지는 뭐 최고치 돌파 쪽으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계속 한 번 더 이렇게 저점 테스트 아니면 또 뭐 여기서 박스권 지지부진한 큰 흐름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결국에는 시장이 빠진 대로 되돌리려면 관세 때문에 빠졌으니까 관세 때문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 어제 밤에 그러니까 오늘 밤 말고 어제 밤 같은 경우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80~90%가 이제 이번 연도 말쯤에 협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이슈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랑 철강에 대한 저율 관세 할당 쿼터 포함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연도 연말쯤에는 진짜 베센트가 말한 것처럼 관세가 좀 협상이 진전이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잖아요. 사실 어제 낮에 나왔던 이슈이기는 한데 이제 중국과 협상을 좀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그렇게 온건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돌려지려면은 저는 관세가 어느 정도 좀 2018년 때처럼 관세 때문에 빠진 게 다시 올라가려면은 좀 중국과의 관세 협의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니 이 사실. 중국과의 관세 협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제 오후 방송할 때 네. 그 출연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율을 이제 그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자리를 가질 때 부모님들 서로 가족 간 상견례를 할 때 예. 어느 정도 다 이제 윤곽이 잡힌 후에 상견례를 하냐 아니면 상견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요이 땅하고 준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요즘 트렌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상견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스위스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보신다. 네, 좀 긍정적으로 어. 뷰를 제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2018년 때거든요. 그게 2018년. 네,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뭐 이제 사인은 우리가 기업 운영하는 또 CEO가 실무자들이 다 만나서 협상을 하고 나서 네. 저는 비슷한 구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밑에서 협상을 당연히 하겠죠. 트럼프랑 직접적으로 만나서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거 양보하고 어떤 거 내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자들이 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는 약간 포토타임을 갖는 거는 이제 정상들이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네. 지금 시진핑도 사실 미국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제 자체를 흔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당연히 2018년 때처럼 실무자들이 협상하고 그럼 우리 발표하자. 기자회견 했을 때 우리 한 그 알루미늄이나 18년 때도 그 이슈 나오고 나서 시장이 쭉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좀 시장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자료 화면에 베센트 장관하고 네, 같이 왼쪽에. 나오는 저기가 이제 허리펑인가 본데 네. 중국 국무원 부총리라고 하네요. 네. 사람 인상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몇 가지 좀 그거한 게 이게 지금 재무장관이 나설 일입니까? 관세 내지는 통상 무역 쪽이 결국 보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뭔가 좀 밀려난 느낌. 뭐 나바로도 밀려난 것 같고. 나바로는 확실히 좀 밀려난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저 베센트 장관이 그냥 완장차고 나온 것 같아요. 네. 니들 다 나와라.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아니면 뭐 월가에서 베센트 보고 한 소리 했을 수도 있고. 이미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베센트한테 다 맡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요즘 도지 관련한 소식도 조금 뜸해지고. 아무래도 머스크가 조금 이렇게 하기야 뭐 바짝 임기 초에 열일을 하긴 했죠. 그럼요. 이제 돌아가야죠.
본업으로. 본업으로 본업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테슬라 주주들이 원하는 바고. 테슬라 주주들이 그럼요. 원하는 바고. 예. 그때 우리 태자랄 우리 한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사회에서 뭐 머스크 후임을 찾네 마네 했던 그 보도. 그거 저는 아니요. 오후 방송에서 예, 말씀드렸구나. 네, 그때 예. 며칠 좀 된 네, 이슈가 좀된 돼갖고. 이슈인데. 좀 네. 대주신데. 네, 그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직 뭐 그거는 공식적으로 아직 부인을 네.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사실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네. 제가 그때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CEO 자리를 물러나면 저는 매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매도할 생각이 있습니다. 비중 줄일 겁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왜냐면 저 그때 속보 나왔을 때 네. 그 한용영권한테 속보 캡처하고 보냈어요.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진짜 이러면 저는 매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나왔거든요. 네. X 계정에서.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에서 물러나서 이제 테슬라 본업에서 좀 집중을 할 건데 일단 6월달에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잘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지금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예정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6월달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그 시그널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알리콘이라고 이제 프로젝트명입니다. 로보택시 프로젝트명인데 이제 로보택시를 호출을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플을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코드 정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추가 기능에서는 이제 승차 위치 조정이나 목적지 입력, 도착 예상 시간, 탑승 취소 관리, 뭐 트렁크 같은 관리들, 그러니까 픽업 배차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할 때도 쓰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로보택시 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6월 달에 출시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좀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네. 체코에서 먼저 나오기는 했는데 유럽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 안전 기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EU 쪽에서는 총괄을 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은 체코가 먼저 이제 발빠르게 나갔는데 26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길이 열리기는 했는데 새 법 중에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이 스스로 운전 중일 경우에 운전자는 인수 요청을 무시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율주행은 핸즈오프를 하면서 이제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자율주행 차량이 핸들 잡으세요 하는데 사용자가 무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법안을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 유럽경제위원회 이게 그 쭉 리스트가 있는데 UNR 171이라고 이게 그 자율주행 법안에서는 조금 더 주행자한테 제조사한테 좀 불리한 입장입니다. 이거를 좀 무력화하는 좀 법안을 좀 발의를 해서 일단 체코 쪽에서는 먼저 좀 발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유럽 판매량 계속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유럽 판매 현황 데이터를 좀 보여주시면 테슬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분기 도레미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분기 초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기 초에는 인도량이 좀 적습니다. 이건 유럽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는 지금 기가베를린에서는 양산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많이 없고 유럽은 조금 더 노동자한테 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그 친화적이게 되어 있죠. 근데 중국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뭐 3교대라든지 뭐 이런 그 근로자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가 상하이에서 나가는 물량이 꽤 많습니다. 유럽 쪽으로. 근데 이게 기가 상하이에서 나가는 물량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 그 먼 거리부터 배송을 먼저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는 나중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먼 곳에 먼저 가다 보니까 분기 초에는 인도가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네. 말에서 먼 곳에서 가까운 데까지 한 번에 인도를 하다 보니까 분기 말에 인도량이 쫙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데이터를 짚어드리는 게 도레미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은
원래 이게 2023년, 2024년, 2025년 빨간 색깔까지 이제 데이터인데 네. 2023년부터 25년까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인도량이 뚝 떨어졌다고 해서 유럽 판매 작살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 그냥 데이터가 항상 이렇습니다. 그렇다. 이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한 게 4월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네. 4월은 2분기의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몇 년 동안 있었던 데이터고요. 그래서 예. 너무 이렇게 한 줄 한 줄에 너무 겁먹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지난 4월 달에는 부활절 연휴가 또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네. 유럽 예. 쪽에. 그래서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는 당연히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마지막 빨간색 16주차 보시면은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터는 항상 이렇게 정상적이었다. 그러면은 5월 달 중국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중국 데이터도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매 주마다 이거를 체크를 하는데 중국 내 보험 데이터가 이제 지지난주에는 17주차에는 1,300대로 14주차에는 4월 초였습니다. 이거 말고 차트로 돼 있는 거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이거 말고 제가 다르게 드린 게 있었는데 네. 우리 제작진에서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수석 출연하는 날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는지. 네.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주차별 1, 2, 3, 4 숫자로 매겨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3번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면 21,000대부터 3,600대, 7,300대까지 18주차까지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게 아니고 다른 거입니다. 이게 17,400, 21,000, 7,300 네, 맞는데요? 21,000대부터 시작해서 7,300인데 저 데이터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다른 데이터이기는 한데 제가 그냥 말로 네네. 읽어드릴게요. 저 데이터는 아닙니다. 네. 네, 21,000대부터 마지막 주차,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차가 네. 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21,000대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60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네. 그 다음에 5,400대, 그 다음에 6,780대, 그 다음에 1,300대, 그 다음에 5월, 4월 28일 월요일부터 5월 초까지 7,300대 팔았습니다. 네. 살짝 꺾인 거죠. 근데 5월 달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이 있었잖아요. 중국도 노동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노동절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인도되는 거는 월화수입니다. 4월 28, 29, 30입니다. 그러면 연휴를 감안했을 때 7,300대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국에서도 데이터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도는 어때요? 이 보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모델 Y가 지금 보니까 저금리 금융 혜택도 제공을 했는데 실질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이게 또 1분기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10% 성장을 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9% 감소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네. 요거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모델 Y 인도가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2연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1.99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해서 판매량을 늘리는 건데 저금리로. 네,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RWD 후륜구동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세액공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37,000불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이게 주행거리가 357마일 정도인데 574km입니다. 상당히 많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국 쪽에서 판매량은 모델 Y 주니퍼가 저는 인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미국 쪽에서는 중국 배터리보다는 이제 4680 배터리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연결되는 게 뭐냐면 LNF인 거죠. LNF는 하이니켈을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납품했다가 들어가는 물량도 있고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컨콜에서 LNF가 얘기를 했던 게
그 북미 EV 신규 모델 때문에 지금 출하량 목표치를 좀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지금 신규 EV 모델이 뭐가 있죠?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출하량 높여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객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 거거든요. 그런 힌트들을 봤을 때는 잘 팔리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간이 갈수록은 잘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미트럭이 최근에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세미트럭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 쪽에서 모델 3를 한 5대 정도 선적을 해가지고 가는 이 영상이기는 한데 그 세미트럭이 모델 3 5대를 싣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 원래 세미트럭은 본인들이 써도 괜찮은 차입니다. 저거. 왜냐면 매장으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그 테슬라는 특이하게 그 탁송을 해도 되지만은 고객들이 직접 매장 어디 우리나라 같은 광명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이케아. 예. 거기서 이제 인도 받아서 가는 예. 부분들이 많고. 근데 저렇게 5대를 싣고 가는 부분들인데 저는 본인들이 저거 쓰려고 만든 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면은 배송을 어쨌든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저게 클래스 A 트럭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적재를 많이 할 수 있는 트럭 클래스 A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임러가 그 시장을 꽉 잡고 있죠. 벤츠 다임러. 거기가 이제 클래스 A 트럭으로는 그 미국인들이 다임러 트럭을 많이 사고 있다 보니까 클래스 A 트럭에서는 이제 신흥 강자로서는 연료비, 그다음에 그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근데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디젤 트럭보다는 확실히 연료비가 싸고요. 그다음에 네. 유지 보수가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내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게 모델 3가 후륜 구동이 한 1760k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롱레인지 4륜 구동이 배터리 좀 들어가니까 이제 18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으로 1800km 정도, 1.8톤이라고 잡을게요. 네. 근데 클래스 A 트럭은 총 적재 물량이 한 36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 3를 실을 수 있는 게 거의 한 20대 정도 가까이 되는 네네. 거죠. 그러면은 한 세미 트럭은 100만 대 정도만 인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율주행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럼 저는 일단은 본인들이 쓰려고 하는 차일 수도 있겠다. 저거는. 왜냐면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문은 뭐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네바다 쪽에서는 저 확장 공사 하고 있고요. 아직 초기 프로토타입이니까. 근데 저는 이 시장도 클래스 A 트럭도 상당히 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일론 머스크가 좀 이래저래 반감을 좀 많이 사나 봐요. 이번에 그 텍사스로 이사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대요. 이제 그 여기에 자기 아내들하고 이제 자식들하고 살려고 주변에 이전에 매입한 주택에다가 아내들? 예, 아내들. 아내들. 예, 아내들하고 자식들을 14명 같이 살려고 14명이 주변에 세 채를 더 매입을 해서 이제 울타리를 4.8m로 올렸대요. 금속 게이트 설치를 하고. 근데 이게 조례 기준은 1.5m래요. 그러니까 되게 높게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고 하네요. 아니 참 이게 다치 수장하면서 이래저래 반발 생겨갖고 테러 당하고 판매량 급감하고 이제는 텍사스로 이주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반감 사고 이게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테슬라 기초적인 펀더멘탈보다는. 뭐 그런 노이즈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저는 기업의 펀더멘탈은 이제 결국에는 상품성과 네, 그렇죠. 사실은 그건 별 문제가 없어 네,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 미국에서도 인도량 잘 나오고는 네. 있거든요. 이게 급감한 그 유럽도 뭐 연결 짓는 거죠. 뭐 나치 경례를 했기 때문에 불매한다. 근데 생각보다 데이터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3월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다음으로 전기차에서는 많이 팔았고요. 네. 근데 그게 모델 Y가 이제 계속 나오고 이제 리프레시 되고 나서 생산이 준비 시작하고 나서 우리 100만 대 찍었었는데 100만 대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량 데이터는
뭐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이 헤드라인 딱 하나만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망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데이터를 좀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모든 기사들 헤드라인이 좀 자극적이죠. 근데 네. 클릭을 하게 만드는. 해야 되다 보니 근데 이게 막상 클릭하면 다른 내용 있는 경우들도 있고. 네, 예. 그게 사실 이제 뭐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오늘도 이제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마음 든든해지는 분석을 이제 한수석한테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예요. 한번 이제 또 내가 한수석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를 네.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주가 차원에서는 얘가 200일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3월 초부터 200일선 밑으로 쑥 내려와가 이제 300불 밑으로 쭉 흘러내렸죠. 215불까지 찍고 지금 이제 276불인데 이거 뭐 고점 488불 대비는 뭐 훨씬 이제 반토막 수준인데 이게 지금 200일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팔란티아 있다가 한번 좀 언급해 주셔야겠지만 얘도 지금 갑자기 실적 나쁘지 않은데 훅 빠지니까 대부분 이제 분석가들 얘기는 애널리스트들 얘기는 결국은 그 높은 밸류에이션의 어떤 부담이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테슬라 주가 자체를 봤을 때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훅 빠져가지고 이제 얼마나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뭐 소장님은 200일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차트를 잘 안 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게 200일선 밑에 위치한 것도 방금 알았고요. 왜냐면 저는 차트를 잘 안 봐가지고. 네. 그래서 저 같은 저는 저 같은 5일선 사람도 네. 저 같은 사람도 서울에 한 명은 있어야 돼. 네. 차트 안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펀더멘털 분석.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왜냐면은 이 기업이 진짜 차트는 저는 물론 차트로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는 기업 본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차트를 네. 좀 가치 있게 여기는 편이고. 네, 근데 물론 또 그게 이렇게.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제가 틀릴 수도 우리 있고. 뭐 2차 전지든 바이오든 뭐든 간에 그 뭐 기업 본질 갖고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꼬로박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주식시장에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효과랍니다. 아, 네,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81포인트, 코스닥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721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4,800원. SK하이닉스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AI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이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 많이 올랐고 또 주요 반도체 종목들 강세를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제 훈풍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2만 1,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오늘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가 104만 9천 원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 종가가 89만 원이었고요. 지금 황제주, 이른바 100만 원 선이죠. 황제주 등급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분석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보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현대차 좀 볼게요. 오늘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18만 8,100원. HD현대중공업 0.3%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은 1.7% 하락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1%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15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들이 그야말로 이제 의약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소식에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후 들어서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6,500원이고요.
에코프로 BM 0.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300원, HLB 0.68%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8만 5,500원, 휴젤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6만 3천 원이고요. 클래시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1.3% 오름세 예상되고 호가는 38만 5천 원, 펩트론도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캔바이오도 1%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가는 10만 2,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늘 양시장 어제도 사실 이제 오후 들어서 뭐 빠르게 좀 낙폭을 축소하고 특히 제약바이오 쪽도 낙폭 많이 축소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그래도 견조하게 뭔가 하단을 좀 다져가면서 네, 예.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다져가면서. 예. 거기다가 뭐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이다 보니까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뭐 5월 시작하고 뭐 연휴하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옵션 만기일이네요.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이런 어렵게 해서 그래 우리 또 한수석께서 안 보시는 200일선을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테슬라 지금 그러면은 이게 뭐야 주가 측면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로보택시죠. 지금 당장. 로보택시에. 네, 로보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뭐 이게 시장에서 또 반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난번에 이제 로보택시 런칭 행사에서도 그때 8%인가 빠졌었긴 했거든요. 네. 그때가 작년 10월 달인가 그랬었는데 뭐 사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쟁사를 볼게요. 웨이모는 대당 이게 아직 적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대당 가격이 1억에서 2억 하는 차량인데 그것도 제규어 그 F페이스 그러니까 그 차량을 SUV 차량을 개조해가지고 라이다 탑재해가지고 하는데 그 라이다 센서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상암동에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자율주행 시범 단지여서 예. 라이다 탑재해가지고 계속 그 신호등 같이 계속 라이다 돌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센서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로보택시는 카메라 모듈이 기껏 해봤자 라이다의 거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대당 차량 가격이 로보택시 기준으로 2만 불, 비싸봤자 3만 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승차 호출의 거의 80% 이상이 2인승입니다. 저희 로보택시 저 지금 황금 색깔 잠깐 지나간 게 있는데 저게 이제 2인승이거든요. 근데 와 택시 4인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택시 호출하는 사람의 80%가 2인 이하입니다. 대부분 혼자 타죠. 네, 혼자 타거나 2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3, 4인 시장은 아예 생각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네. 돈 되는 시장만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청소도 사실은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청소도 이제 로봇이 합니다. 저게. 아, 그 영상 봤어요. 네, 근데 저게 청소 때문에 사실 저는 구조 때문에 옆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위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시스템적으로는 충분히 로보택시가 잘 런칭을 하게 되면은 주가도 서서히 반영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거기서 기본적인 의문. 미국에 이제 그러면 저 로보택시를 누가 사느냐는 건데, 누가 구매하느냐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택시 우리나라로 치면 택시 회사? 지금 굳이 없어도 되죠. 미국 가보면 보통 이렇게 우버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콜을 해서 움직이잖아요. 자기 차를 안 네.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저걸 로보택시를 과연 누가 사서 아니면은 자기 평소에 타다가 뭐 자기 안 탈 때 택시를 운영한다? 그것도 있습니다. 모델 Y는 일단 시범으로 먼저 할 겁니다. 그렇게 텍사스에서 왜냐면 사실- 직원들 차량으로 먼저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동차의 거의 80-90%는 안 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시간 내로 한두 시간 그 내로 얘기 운전하시는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8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간밤 미국에서는 미 연준 예상대로 FOMC 결과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회 연속이죠. 일단은 관세 영향에 따른 경제 상황 조금 더 지켜볼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제 이번 주말 10일이죠. 스위스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중국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2,581, 코스닥도 0.4% 올라갑니다. 72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금 55,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6% 상승합니다. 193,9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1% 반등 나타내면서 102,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시가총액 5위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은 좀 물량들이 나옵니다. 87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청구 통해서도 지금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사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대차입니다. 0.3% 상승합니다. 188,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5% 올라가네요. 45,550원이고요. KB금융도 상승 중입니다. 94,000원. HD현대중공업 0.7% 떨어집니다. 412,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우수수 좀 하락을 나타내면서 코스닥 상승을 좀 가로막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좀 많이 축소해냈죠. 오늘 알테오젠 0.7% 올라갑니다. 359,000원. 에코프로비엠 1% 상승합니다. 101,700원이고요. HLB도 상승 중입니다. 59,300원. 에코프로도 올라갑니다. 49,0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5% 상승합니다. 이 가운데 휴델은 0.7% 하락하면서 357,000원. 그리고 클래시스 0.9% 내림세고요. 파마리서치는 올라갑니다. 381,500원. 펩트론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167,400원. 리가캔바이오도 상승하죠. 10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흐름 좋네요. 일단은 오늘 상장한 나우로보틱스입니다. 지금 163% 급등합니다. 지금 18,0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우로보틱스가 오늘 상장하면서 화려한 데뷔식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6,800원이었습니다. 6,800원이었고 오늘 주가는 166% 급등하면서 18,200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사면 11% 급등합니다. 그리고 TPC도 1.98% 올라가고요. 클로봇, 그리고 엔젤로보틱스, 에브리봇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제 나우로보틱스가 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온기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향상입니다. 지금 나우로보틱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쪽도 좀 움직임이 이어져요. 지금 블루엠텍이 24% 급등합니다. 그리고 인성정보도 7.8% 강세로 2,42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유비케어도 3.8% 올라갑니다. 3,920원. 그리고 케어랩스도 2.9% 올라가고요. 나노엔텍, 비트컴퓨터 다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헬스케어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 좋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성정보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유비케어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 쪽이 좋아요. 아무래도 앞서 살펴봤던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플랫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4%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큐라티스가 12% 올라갑니다. 그리고 D&D 파마텍도 1.9% 상승 중이고요. 펩트론도 오늘 올라가고 한미약품도 1.9% 상승하면서 262,500원. 대화제약도 1.8% 상승하고요. 동아 ST도 2% 올라갑니다. 삼천당제약도 1.4%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라파스도 3.4% 올라가고요. 그리고 오늘 HBM 쪽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쪽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미래반도체가 5% 올라가고요. 13,990원. 한미반도체도 3.6% 상승하면서 8만 원을 돌파해냅니다. 8,500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EST 모두 3% 이상 올라가고요. HPSB가 1% 상승 중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0.8%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YC캠이 5% 강세입니다. 22,500원이고요.
오늘 HBM 쪽도 좋고 YC캠 같은 경우 이제 유리기판까지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유리기판 쪽 볼게요. YC캠이 5% 이상 올라가고 필옵틱스가 3.4% 상승 중입니다. 33,300원. 그리고 지금 이노메트리도 2.9% 올라가고요. 캠트로닉스도 2% 이상 상승 보여줍니다. SKC가 3.2% 상승하면서 10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HBM 유리기판 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수급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42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3억 원, 31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 보여줍니다. 29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69억 원, 16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 삽니다. 지금 1,600계약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보합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이요, 환율. 예. 최근에 뭐 대만 달러가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뭔가 좀 위안화 절상도 용인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시아 통화 강세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던 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환율은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관세라는 것으로 인해서 트럼프 일기 때는 관세를 두드려 맞는 나라들의 통화가 약세 그쪽으로 반응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다들 네. 오히려 달러 약세 그쪽 이머징 통화들 중심으로 강세. 그래서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일부러 뭔가 이제 트럼프와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 연휴 기간 중에 워낙에 대만 달러, 홍콩 달러, 위안화, 우리 원화까지 해가지고 한바탕 출렁임이 있었고 뿐 아니라 무슨 뭐 말레이시아 링기트, 인도네시아 루피아 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한번 출렁했는데 요게 이제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제 더 봐야 되는 것 같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 1,400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또 1,400원을 잘 못 올랐어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또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아마 말은 안 해도 우리 수출입 업체들이 지금 좀 다시 이제 환율 갖고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야 이게 참 애매하네. 외국인들이 좀처럼 이렇게 연속성을 안 보이니까 어제 좀 사나 싶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 이어가자면은 로보택시 얘기하다가 끝났나요? 오늘 로봇 얘기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로봇 같은데. 얘기? 예. 오늘 또 나우로보틱스도 상장했고. 아니 그리고 무슨 또 보고서는 내셨대? 산업 보고. 네. 산업 보고서 뭐 매주 목요일마다 매주 내긴 목요일마다. 합니다. 네. 그런데 로봇 쪽에서도 약간 그 의료 쪽에 수술하는 쪽? 네, 로봇 수술 보고서를 이제 네. 내긴 했는데 제목은 저희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다. 로봇 수술이 그리는 의료 미래라고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로봇 수술도 어느 정도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실제 현실에서도. 엄청 커지고 있죠. 네. 사실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정밀도랑 로봇이 하는 정밀도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급여 수술에서 보험 적용 안 되는 네, 거 있죠. 네. 예. 다빈치 로봇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다빈치 로봇.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높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사실 로봇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10,000대 정도를 설치를 했고 예. 이게 뭐 병원마다 다 수가가 다르기는 한데 이제 병원비가 수술비가 다르기는 한데 보통 700에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로봇 수술이 더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쌉니다. 예. 이게 그 보험 적용도 안 돼서 사실 그 이제 개복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수요가 있기는 한데 예. 사실 가격이 문제인 거죠.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인간보다 좋을 것 같아요. 일정하잖아요. 네, 일정하고요. 사실 그 민감도에서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1cm의 오차가 있지만은 로봇은 더 정밀하게 그러게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밀도가 사실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 다빈치가 성장을 시키면서 사실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가도 사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장비 가격이 한 26억에서 한 30억 정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이 한
한 2억 3천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싼 로봇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급병원 네, 쪽에 대학병원. 좀 많이 예. 있죠.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좀 종합병원 중에 좀 어느 정도 들어봤다라고 하는 병원들에는 한 대씩 좀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다빈치 로봇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연관되는 기업들이 이제 고영, 큐렉소, 그다음에 WSI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고영이 검사 장비 쪽. 네, 검사 장비이기는 반도체 검사 장비이기는 한데 예. 신사업을 이제 수술 로봇으로 좀 확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이제 3D 납 도포라든지 광학 검사 뭐 이쪽에 있었지만은 이제 카이메로라고 하는 장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이번 연도 1월 달에 미국 FDA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제 10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라는 그 수술 로봇이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내 식약처 허가는 획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2분기 중에 미국 FDA 품목 허가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관절이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아까 고영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뇌수술 관련해서 이제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카이메로는 현재까지 이제 총 574회 정도 뇌수술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에도 유럽 쪽하고 중국, 일본, 아시아 쪽에도 좀 진출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검사 장비 쪽이었지만은 네.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WSI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고영은 뇌, 그다음에 큐렉소는 정형외과, 그다음에 WSI는 이제 자궁 쪽, 산부인과, 부인과 수술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고요. 이 허가를 좀 받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WSI 그 NDR을 좀 진행했거든요. 네. 그 논딜 로드쇼라고 이제 각 이제 기업들이 좀 쭉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제가 질의응답을 했던 게 이게 경쟁사가 좀 있는데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산부인과는 작년에 지원율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비인기 학과죠. 비인기 학과죠. 예. 굉장히 네.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비인기 학과가 지원율이 극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전체 모집 인원이 188명이었습니다. 근데 1명 지원했어요. 산부인과에. 그러면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과연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수술 로봇이 좀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자궁 거상 기능을 좀 갖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는 로봇 없이는 사람이 손으로 그거를 다 일일이 들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안에 수술을 하려면은. 근데 이제 그 WSI 유봇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장시간 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산부인과는 굉장히 비인기에다가 힘든 직종이야라고 했을 때는 더 꺼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네. 대체해야 되는 게 이제 다빈치랑 조합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봇이 이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지메디봇인데 이지메디봇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지메디봇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유봇이라는 이름이고요. 네. 이게 대당 가격이 한 1.5억에서 2억 정도인데 사실 타겟은 그거예요. 주력으로 자궁 거상 기능을 타겟을 하진 않고 다빈치랑 좀 협업을 해서 같이 가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빈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부터 좀 뿌릴 가능성이 높은데 부인과 질환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기에다가 결국에는 사람이 부족하면 로봇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 발간한 수술 로봇 보고서에는 이렇게 좀 3가지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하고 WSI하고 큐렉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주가 흐름을 보니까 뭐 고용도 그렇고 WSI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 이 프로에서 가끔씩 썼던 표현 좀 끼 있는 종목이네요. 아, 끼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적이 나온지 안 나온지는 다 나오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게 매수 추천이 아니고 항상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게 흐름 잘 타면 이거 손맛은 느끼시겠다. 이제 펀더멘탈만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주가적인 저희가 산업 보고서를 예. 쓸 때는 항상 기준이 이 현재 수술 로봇 산업에서 이 회사들이 어떤
그 현황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실적이라든지 지금 이런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이제 산업 보고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것들은- 네.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차트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아니 이렇게 무시하는 보면,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보면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요게 언제쯤 들어가면은 좀 물리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은 또 빛을 보겠다는 그게 좀 보이거든요. 요게 결이 있네 이쪽이 보니까. 저는 차트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욕 먹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테슬라하고 팔란티어하고 협업 소식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아 예. 테슬라가 아니고 XAI. XAI. 네, 일론 머스크의 네, 네, XAI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건데 이제 팔란티어랑 XAI랑 TWG 글로벌이랑 같이 이제 AI를 통해서 금융 산업 혁신에 좀 나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팔란티어의 그 엔터프라이즈 AI가 또 네,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 은행들이 이제 대형 은행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큰 수익을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XAI에는 뭘 쓰냐? 콜로서스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으니까. 거기에 멤피스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저거를 멤피스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가지고 팔란티어랑 TWG랑 같이 협업을 해서 금융산업을 혁신하겠다라는 건데 아주 뭐 이거는 발표만 나온 거고요. 실제 시행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팔란티어 실적을 얼마 전에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급락할 수준인가라고 하는 건 전 살짝 물음표였습니다. 그러면 기대치가 좀 높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저는 팔란티어를 투자를 할 때는 온톨로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룰 오브 40, 그러니까 네. 지표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0% 이상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합의된다라고 하면은 재무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룰 오브 40가 이제 팔란티어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83으로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팔란티어는 이게 룰 오브 40가 계속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팔란티어는 계속 국방 쪽에 납품했는데 이거 국방 쪽 의존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상업 쪽에 잘해야 되잖아. 너네. 네. 상업 쪽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 라는 건데 상업 쪽 매출이 2억 5천만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해서 71% 성장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2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AI 피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웬디스라든지 아니면은 월그린 뭐 이런 업체들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고객 사례에서는 AIG 글로벌 보험사죠. 원래는 보험사는 전화로 하는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언더라이팅 업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심사 네, 네. 업무죠. 이게 5년 내 CAGR 성장률로 봤을 때는 2배 성장을 한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약국 체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다이소에 약국 들어갔다라고 아니면 올리브영에 약국 들어갔다 이런 체인점입니다. 이게 예. 네, 이 월그린이 그렇죠. 4,000개의 매장에 AI 워크플로우를 적용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3억 8천만 건 의사결정을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건수가 계속 나올수록 팔란티어 써야 되겠다. 원래 SAP를 쓰려다가 이 데이터 개발자들 진짜 진절머리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팔란티어로 대체될 것이고 이게 팔란티어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기업의 어머니다, 네.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저 의사결정은 원래는 웬디스 제가 쉽게 예시를 들자면 우리 미국에 한번 가보시면은 양갈래 머리로 딴 웬디스라는 웬디스? 네. 패스트푸드 네. 체인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스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모든 재고를 원래 사람이 다 어디 부족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팔란티어는 이 재고를 다 온톨로지 자동화 시켜가지고 물론 LLM은 뭐 그록 쓰거나 챗 GPT 쓰거나 하겠죠. 네. 근데 그걸 자동화해가지고 여기 부족하니까 어디서 가져와야 돼? 가까운 매장은 여기니까 일단 여기서 가져와.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일단 의사결정을 자동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체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소식 기다리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게
현대차 시총을 제치고 5위까지 올라섰다고 지금 계속 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이제 네. 40조 넘어서면서 좀 제치긴 했는데 저는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고객사가 잠재적 고객사가 굉장히 많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유럽뿐만 아니고 중동 쪽에서도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뭐 일단 유럽 쪽에서는 뭐 폴란드 나왔고 뭐 저는 큰 손이 될 거는 이제 루마니아 쪽. 왜 그러냐면 제가 루마니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루마니아가 2017년부터 최소 GDP의 2%를 국방에 지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22년도 갑자기 2%에서 2.5%로 갑자기 상향을 했어요. 근데 루마니아는 이제 구소련제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네. 탱크로 치면 T-55라든지 전투기는 MiG-21 정도를 쓰고 있는데 머리 아픈데요? 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유럽 쪽은 나토 규격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거를 나토 규격으로. 왜냐면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나토 규격으로 맞춰가지고 호환이 안 되니까 머리 아픈 게 있잖아요. 나토 표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루마니아는 지금 위치상 어디랑 맞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랑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뚫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뚫리면 바로 루마니아나 폴란드죠. 그러면 그래서 와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방비를 2.5% 상향을 한 거고 그리고 2024년 4월 달에 루마니아가 현대레템하고 K2 흑표전차 테스트 시험 사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4년 7월 달에 에어로스페이스랑 루마니아 국방부랑 1조 4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와. 근데 한화는 루마니아 내에서 생산하고 MRO, 유지보수 네. 이거를 요구를 모두 충족을 시킨다라는 계약을 한 겁니다. MOU를. 그러면은 유럽 쪽에 일단 라인메탈은 신고가 뚫었죠. 폭스바겐 그렇죠. 시가총액 제쳤죠. 예. 신고가 뚫고 나서 그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상 유럽은 문제가 뭐냐? 납기일 언제 돼? 이거 5년 내에 맞출 수 있어? 일단 로키드 마틴 네. 할 수 있어? 근데 루마니아가 GDP상 물론 유럽 내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지만 미국산, 유럽산 비싼 장비 쓸 수 있냐? 못할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납기일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추잖아요. 네, 그리고 그 탱크 중에 네. 그 에이브람 탱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항공유 써야 돼요. 아. 그럼 유지하는 것도 비싸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흑표전차 쓰거나 한국산 제품 가성비 되게 좋다.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약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저는 인도랑 파키스탄도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충돌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좀 수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는 물론 주가적으로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방사는 계속 실적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간밤 뉴욕 증시 따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보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현재 0.16% 오름세로 2,57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가까이 올라갑니다. 72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7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42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906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만 팝니다.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86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24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만 홀로 21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자장비와 기기 쪽,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건축 제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조선과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섹터, 손해보험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들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나우 로보틱스가 로봇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나우 로보틱스 153% 급등하면서 거래가 17,290원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로봇주 내에서는 사면이 6.74% 오름세로 거래가 15,970원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이 2.3% 강세로 1,645원. 그 밖에 클로봇과 엔젤 로보틱스가 1%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도 강세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원격 진료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정책 테마주로도 엮여있는 섹터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자 민주당의 정책 관련주인 원격 진료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블루엠텍은 상한가입니다. 7,500원이고요. 인성정보 10.24%, 10% 넘는 급등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2,470원. 그 밖에 케어랩스가 7% 오름세로 3,2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비케어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3,925원대. 토마토 시스템도 8.24%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8,41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오름세입니다. 간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AI 칩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란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가 3% 넘게 상승한 영향인데요. 이 소식에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그중에서는 YC캠이 6.3% 강세로 거래가 22,750원이고요. 미래반도체가 3.24% 강세로 13,710원. 이오테크닉스가 4.1% 올라갑니다. 거래가 12만 1,600원입니다. 그 밖에 한미반도체도 4.1%, PSK홀딩스까지도 4.53%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유리기판 테마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쪽에서는 SKC가 2.79% 오름세로 10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필옵틱스가 2.8% 강세로 3만 3,100원. 그 밖에 한빛레이저와 이노메트리가 2%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인데요. 그럼 이번 주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 소식이 이후에 전력 설비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최근 스페인 대정전으로 인한 피해와 국내 AI 산업 도입을 위한 전력 인프라가 강조되면서 관련주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4월 중순 재생에너지만으로 24시간 국가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긴 했지만 단 일주일 만에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비해서 전력망 현대화가 뒤처졌고 주변국과의 전력망 연결이 부족해서 이번 대정전 이후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국가 점검 계획과 향후 계획 수립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장기 배정 계획 을 하반기에 대국민 공개 예정이면서 조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U자형 송전망 구축을 위해서 에너지 공약의 핵심으로 발표를 하면서 전력 설비와 전력망 구축 관련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력의 40%를 관리하는 GE 버노버가 동해안 수도권 HVDC 사업 성공 이력에 이어서 향후 서해안 HVDC 프로젝트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네,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인데요. 효성중공업은 변압기나 차단기 등 전력기기 사업을 용이하고 있고 미국 법인이 23년에 3분기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고성장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가 오더도 이제 작년에 마무리가 되면서 작년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되었고 효성중공업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각각 9.3% 그리고 82.2%가 증가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중동, 초고압 전력기기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 인도 시장의 성과가 실적을 견인한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1분기 신규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9%나 증가해서 향후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최고가 부근인 52만 원대가 박스권 상단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거래량 동반과 함께 돌파 시도를 한다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돌파가 가능하고요. 접근은 49만 원에서 52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47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7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진전기인데요.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전선과 전력기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로 작년에 초고압 변압기 위주의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소형 변압기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분기 발표된 해외 수주는 향후 2년에서 3년치의 생산량에 해당되는 규모로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설과 신공장 가동으로 초고압 변압기까지 소화가 가능하고요. 26년까지 4천억 규모의 추가 성장도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올해 초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 중장기 이평선을 재차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나왔는데요. 접근은 27,000원에서 26,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4,9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네, 일단은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반등 분위기는 조금 더 지속되지만 새로운 호재나 악재가 조금 더 필요는 해볼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제 확인해야 될 포인트도 있는데요. 국내 옵션 만기일이 오늘이고요.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대 발표의 예고로 인해서 관세 관련된 업종 위주로는 계속 관망세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과 유가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전체 부담은 덜했지만 확실히 부익부 쪽인 이제 조선중공업과 조선기자재, 방산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고요. 테마로는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책 관련주인 AI나 로봇, 전력 설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등을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연준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리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관심이 높았었죠. 우리도 이번 달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역성장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중앙은행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 어떻게 움직일지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까지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다음 날이었던 만큼 증시타임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요. 네. 이 코너 통해서 한번 FOMC와 금통위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명예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으로 소개했습니다만 제4의 연구소 대표도 맡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제가 정식으로 네. 제 개인적으로 여러 연구 활동 또 이러한 방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만든 그러한 활동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의 길이라 하시면 어떤 이번에 보통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1의 길이고 그다음에 그에 반하는 길을 제2의 길이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융합하려고 하는 것을 제3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마저 좀 뛰어넘자 이런 그것마저도 뜻이고요. 뛰어넘나. 사실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1의 길이라고 하고 네.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제2의 길이라고 하고 90년대 한때 풍미했던 토니 블레어 수상이 막 주창했던 제3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넘어갔는데 그동안 계속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는데 네. 다 이제 또 문제점을 계속 노출했죠. 특히 예. 이제 사회 양극화가 많이 불러오고 예. 또 이제 기후 위기까지 막 불러오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해서 제4의 길을 제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의미에.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
그게 어떤 부재도 제사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한번 여쭤볼 것이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잘하면 이번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6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갖다 시사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전혀 뭐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난 1분기 이제 네.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잖아요. 예. 근데 뭐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아직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좀 특이한 상황이다. 특별히 이제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이제 관세를 막 부과하니까 수입을 땡겨서 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금수입도 많이 증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GDP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좀 하향 국면으로 떨어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나빠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관세가 이제 적극적으로 막 부과되고 그러면서 물가가 좀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도 거의 뭐 95% 예. 가까이 이렇게 다 예상을 했잖아요. 이제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새로운 것이 좀 없었다. 저도 오늘 출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사실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 3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깨워가지고 직접 기자회견까지 다 아, 들어봤어요. 보셨군요. 들어봤는데 예, 예.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 예상한 대로 그냥 기다려 보자. 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지금 약간 뭐 꺼져가는 듯하지만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또 물가도 약간 좀 내려가는 측면에서 좀 약간 멈칫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닌데 네. 다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FOMC 직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베센트 재무장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종용했고 금리 인하 압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롬 파월 연준장 원래 사실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죠. 꿈쩍하지 않았잖아요. 뭐 이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예. 선진국의 경우에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당연히 독립성이 예. 보장되어야 된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렇죠. 미국 연준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막 그냥 공개적으로 막 압박을 막 가하고 내가 아주 해임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연준 뭐 제롬 파월 의장만 뭐 그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네. 다른 나라 대통령 수상까지도 막 그냥 내려오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막 하고 네, 있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저분의 스타일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가 뭐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도 그 말 듣고 금리를 낮췄다가 나중에 뭐 물가가 튀어 올라와 버리면 나중에 자기만 정말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어제 파월 의장의 내용 발언 중에 자꾸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연준의 이중 책무, 소위 말해서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 뭐 완전 고용, 최대 고용이라고 최대 하죠. 고용, 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 부분은 아무래도 뭐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그거 한데 금리를 내리려면은 그러면 고용이 크게 악화되면은 금리를 좀 내려줄라나 뭐 이런 정도의 시장이 기대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ADP 민간 고용은 훅 안 꺼졌다가 또 미 노동부가 발표하는 거기 고용 지표에서는 또 나쁘지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미국의 고용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뭐 신규 고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실업자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늘어나느냐, 뭐 예.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 또 실업률로도 이제 보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이제 실업률이죠. 예. 실업률은 우리 이제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4.2%잖아요. 예. 4.2%면 사실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딱 1년 전에 지난해 7월에 한 3.4%까지 떨어진 적도 예. 있었어요. 엄청나게 막 호황인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한 9월 정도 갑자기 이제 많이 이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한 4.2%까지 이미 그때 오른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4.2%에서 거의 약간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 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크게 꺼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왜 안 꺼지냐 지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이라고 했는데 물론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지금 경기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침체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데 분명히 방향은 글로 틀었다 저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 막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민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업률을 계산하고 또 신규 그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숫자를 이제 계속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예. 특별히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우리도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은 뭐 사실 한국은행 연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시장에서는 일단 유지, 그러니까 동결을 점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이제 금리 인하 목소리도 꽤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이죠. 4월 27일에 이제 한국 금통위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3.75%까지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낮춰져 있는데 앞으로 더 낮출 것 같다. 이미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최근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낮추겠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더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지난달만 해도 이제 지난 이제 1분기만 해도 우리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닐 것 같아. 앞으로 더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도 보고 있고 또 사실은 그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계속해 보면 한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지난해 2분기에 우리나라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3분기에 0.1로 좀 올랐었다가 또 4분기에 다시 또 0.1로 올라서는 듯 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0.2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평균만 내도 마이너스 0.1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연리로 계산하면 그게 마이너스 0.2%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지난 1년 동안을 4분기를 그냥 1년이라고 생각하고 GDP 성장률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럼 앞으로 그럼 좋아질 거냐. 우리 뭐 상저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약간 희망 고문과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지만 하반기엔 또 좋을 거야.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더 좋아지겠느냐는 거죠. 실제 상황을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도 뭐 추세가 계속 꺾인 것도 하나 있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분기에도 우리나라 수출 실력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이건 밀어내기 수출을 뭐 적극적으로 예, 하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에 이제 압력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수출은 잘 안 되고 반대로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나라와의 그 무역 균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은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그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출은 줄어들어야 되고 수입은 늘어나야 되니까 GDP에 기여하는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소비하고 그리고 투자인데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 수요죠. 근데 소비하고 투자도 그렇게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내수가 죽고 있다. 이런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정부가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추경도 편성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살려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러니까 그 언발에 오줌 넣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IMF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낮춰 잡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1.8% 정도 한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 3월에 경기 전망치를 1.5%로 낮췄잖아요. 근데 이미 한국은행 총재도 이미 예고한 것처럼 이제 전망치를 바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1% 가까이로 낮출 거다. 다만 이제 1%로 낮추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나 뭐 KDI나 아니면 뭐 정부의 입장에 생각하면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더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보다 좀 높게 전망을 하겠지만 저는 이미 연초부터 계속 뭐 제 채널이나 다른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한국 정부가 예상하는 것,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저는 1% 지키기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리를 이제 낮추려고 할 거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몇 개 있는데 더 말씀을 드려도 되면 더 말씀을 네. 드릴까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예. 낮추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환율 불안, 예. 두 번째는 가계부채 불안이에요. 예.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일단 환율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조금 되고 있는 것 풀리고 같아요. 있죠. 네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네. 그냥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예. 처음에는 그냥 달러 인덱스 자체가 막 떨어져 버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 가치가 막 떨어져 버리니까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가 지금 높아져 음흠. 것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대만 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막 강세를 보이니까 주변국 통화 강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통화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급격하게 이제 강세를 보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금리를 좀 낮춰도 이게 환율 발작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가계부채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 뭐 제네바에서 뭐 기자회견을 할 때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충분히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거기 단서를 계속 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집값과 그리고 가계부채를 띄우는데 불쏘시개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만족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가 예. 그 조건을 좀 맞춰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나치게 계속해서 시멘트 주도 경제를 했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빚내서 집 사는 방식으로 부채 주도 성장을 한 거예요. 빚내서 집을 사가지고 집값을 띄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뜨고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계속 추락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건 이제 정부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은 더더욱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가 이 그 부동산 경기를 그냥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좀 틀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정책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금융을 무려 지난해 60조 원을 풀었어요. 네. 신생아 특례대출 대표적으로. 네. 그 올해도 지금 60조 원을 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GDP 대비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92% 정도 수준이라고 한국은행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6월만 해도 한 100% 초반이었어요. 다만 이제 추계 방법을 바꾸면서 좀 떨어진 측면이에요. 실제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이 네네. 아니라. 근데 이건 너무 높아도 너무 높다. 그러니까 낮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비도 못하고 네네. 이것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입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활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정책 저희- 금융을 좀 줄여주면 그러면 금리도 좀 적극적으로 네.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네요. 네. 일단 일본은 뭐 시원찮은데요. 어제 지준율 인하 뭐 한 1조 위안 돈 풀겠다고 했던 네네. 중국 증시 조금 전강 후약이었는데 오늘 개장 이후 흐름 한번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